안녕하세요. 저는 박명희라고 합니다. 올해 74살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 나이 먹도록 가장 이상한 일을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일이 시작된 건 올해 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장기요양 등급 상담을 받아보자며 저를 행정복지센터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상담실 문이 닫히자 직원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성년후견 신청이 이미 올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그날 상담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혔습니다. 나연이는 밖에 있었고 직원이 나를 마주봤습니다. 정선자, 명찰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창구에서 민원인 볼 때 쓰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어르신, 혹시 오늘 여기 왜 오신 건지 정확히 알고 오셨어요? 장기요양 등급 상담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꼭 가야 한다고 해서 아침부터 서둘러 나왔다고요. 정선자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는 보통 보호자가 먼저 설명하고 오시거든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상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똑바로 나를 봤어요. 지금 어르신 명의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 순간 뭔가가 귀 뒤쪽에서 쭉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년후견.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알 필요가 없는 단어였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선자 씨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본인 재산을 본인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고. 계약도, 인감도, 건물도 거기까지 들었을 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한 달 전 나연이가 복지 서류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들고 나갔던 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냥 어르신 복지제도가 복잡한가 보다 했었거든요. 아침이면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1층 세탁소 가득 울렸습니다. 이불 빨래가 들어오는 날엔 나연이가 말없이 같이 들어 올려줬어요. 무겁다 소리 한 번 안 하고 셔츠 정리며 계산대며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나연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나는 그 애가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60대 후반에 며느리 보는 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행동이 군더더기가 없었거든요. 1층 미용실 원장한테도 2층 안경집 사장한테도 먼저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며느리 정말 잘 두셨다.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야무지지 않았습니다. 세탁소 물건 수거 나갔다 오면 꼭 하나씩 두고 오거나 번지수를 헷갈리거나 그 애가 커서도 달라지진 않았어요. 가끔 건물 관리 일을 맡겨도 마감 날짜를 넘기기 일쑤였고 세탁소 배달도 제 시간에 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연이가 더 눈에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꼼꼼했으니까. TV 리모컨이 처음 없어진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분명히 TV 옆 탁자에 뒀어요. 늘 거기 두거든요. 30년 넘게 그 자리에 뒀으니까. 근데 없었어요. 한참을 찾다가 나연이한테 말했더니 그 애가 소파 쿠션 밑에서 꺼내줬습니다. 어머님,
또 거기다 두셨어요. 또 그 말이 걸렸습니다. 또라고 했거든요. 내가 소파 쿠션 밑에 리모컨을 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물건 헷갈리시네.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또 없어졌습니다. 이번엔 TV 서랍 안에 있었어요. 나연이가 찾아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약이랑 같이 챙겨드릴까요? 리모컨도 약 옆에 두면 찾기 쉬우실 것 같아서요. 그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말을 못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뒀는지 아닌지가 갑자기 헷갈렸거든요. 나연이가 장기요양 등급 상담 얘기를 꺼낸 건 그 직후였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이번에 한번 등급 받아두시면 여러모로 좋대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게 싫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신경을 써주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전날 밤 준호 통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세탁소 뒤편 골목에서 받는 전화였어요. 그 애가 골목에 나가서 전화를 받을 때는 항상 돈 얘기였습니다. 몇 마디가 들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건물 얘기까지 나오면 제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또 어디서 돈을 꿔다 막는 건가 싶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연이가 일찍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같이 가셔야 해요. 저 혼자 가면 어르신 본인 확인이 안 된대요. 귀찮지는 않았어요. 나연이가 챙겨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버스를 타고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나연이가 먼저 접수 창구로 갔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창구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뒤에 서서 기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정선자 씨가 서류를 보다가 손을 멈췄어요. 나를 봤습니다. 나연이를 봤고 다시 나를 봤어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저랑 따로 이야기하셔야겠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고 정선자 씨가 내게 물었습니다. 오늘 여기 왜 오신 건지 정확히 알고 오셨어요? 성년후견. 설명을 다 듣고 나서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내 명의로 이미 결정이 올라가 있다는 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이 쓰인 서류가 법원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는 게 어르신, 정선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서류, 어르신이 직접 동의하신 적 있으세요?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도,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도 없었어요. 상담실을 나왔을 때 나연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뭐라고 하던가요? 시간이 좀 걸리나요? 웃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쪽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나연이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연이도 짧게 끄덕였어요. 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가방을 한번 뒤적였습니다. 리모컨이 또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침에 분명히 탁자에 뒀는데 버스에 오르고 나서야 갑자기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리모컨을 가방에 넣을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연이가 옆에 앉아 이것저것 말을 했습니다.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등급 나오면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어머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된다. 창밖을 봤습니다. 세탁소 간판이 골목 저 끝에 보였어요. 30년을 그 자리에서 버텨온 간판. 내 손으로 닦고 내 손으로 고쳐온 간판. 그 건물이 내 이름으로 된 서류가 이미 어딘가로 가 있다는 게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나연이는 내일 또 들르겠다고 하고 먼저 갔어요. 세탁소 앞을 지나쳐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 나를 보고 일어났어요. 다녀오셨어요? 평소랑 똑같은 말투였습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준호야. 네. 성년후견이 뭔지 아냐? 핸드폰을 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딱 그것만 봤어요. 그 손이 멈추는 걸. 갑자기 그게 왜요? 오늘 행정복지센터에서 들었다. 내 이름으로 후견 신청이 올라가 있다고. 준호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는 척했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어요. 엄마, 그게 나연이가 엄마 요즘 자꾸 이상하다고 해서. 이상하다. 내가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리모컨도 자꾸 못 찾으시고 약도 빼먹으시고. 리모컨은 나연이가 찾아준 거잖아. 그러니까요. 어머니 혼자선 못 찾으시니까. 나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서서 이 대화를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후견 신청이 들어간 거 내가 알고 있었냐? 준호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준호야. 알았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알았으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연이가 어머니가 놀라실 수 있다고. 절차가 다 끝나고 설명하자고 했어요. 절차. 그 단어가 목 안에 걸렸습니다. 후견 절차가 뭔지는 알고 있었냐? 내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 준호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나연이가. 그게 아니라 잠깐 재산을 보호하는 거라고. 보호? 빚쟁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잠깐 묶어두는 거라고 했어요. 빚쟁이?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내 빚 얘기냐?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반쪽짜리 대답만 나올 거라는 걸 그때 이미 알았으니까. 건물까지 넘길 생각인 건 알고 있었냐? 준호가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나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 애가 눈을 피하는 걸 봤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컵으로, 창문으로 갔다가 끝내 나한테 오지 않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미 알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건 몰랐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진짜로 몰랐어요, 엄마. 나는 준호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더 몰아붙이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꺼내봤자 이 아이가 가진 정보가 전부가 아닐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조카 도연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죽은 언니 아들. 말수가 적고 신중한 애예요. 지방 법원에서 일한 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이모, 도연아, 나 좀 봐야겠다. 다음 날 저녁, 도연이가 세탁소로 왔습니다. 내가 말한 걸 다 들은 다음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모, 그 서류 이름이 정확히 뭐였어요?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라고 했어. 도연이가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후견 신청이 법원에 들어가려면 진단서가 있어야 해요. 의사소견서, 진단서, 이모 정신 감정 관련 서류요. 그게 없으면 후견 개시가 안 됩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흘 뒤 도연이가 다시 왔습니다. 법원 접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만 먼저 찾아봤어요. 신청서 접수일이랑 첨부 서류 날짜를 대조해 봤는데 뭔가 맞지 않더라고요. 이모, 세빛 노인 클리닉이라는 병원 아세요?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거기서 발급된 진단서가 후견 신청 서류에 첨부돼 있어요. 내가 그 병원을 간 적이 없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연이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신청서 구성이 이상해요. 진단서 날짜랑 후견 신청 접수 날짜 사이가 너무 짧거든요. 보통 이 절차는 준비 기간이 몇 달씩 걸리는데 이건 3주 만에 올라가 있어요. 3주. 그게 이상한 거냐? 의뢰인이 직접 준비했다면 거의 불가능한 속도예요. 말을 아꼈지만 도연이가 뭘 말하는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이 일을 설계했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오전 나는 세빛 노인 클리닉에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 진료받은 기록이 있나요? 박명이라고요.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접수 기록이 없습니다. 짧게 끊겼습니다. 없다.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내가 간 적이 없으니 당연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연한 말이 그날따라 무서웠습니다. 내가 가본 적 없는 병원에서 내가 정신이 이상하다는 서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내 허락도 없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몸을, 내 정신을 문서로 바꿔놨다는 게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나는 평소처럼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뭔가를 알았다는 티를 내면 안 됐어요. 세탁물을 분류하면서 손님 이름표 확인하면서 장부 숫자를 맞추면서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들 겨울 코트를 정리하다가 주머니 안에서 명함 하나가 나왔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름은 없었어요. 뒷면에 볼펜으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병수.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 도연이한테 그 명함 사진을 보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도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모, 이 명함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박씨 성을 쓰는 사람이에요. 박씨, 그리고 최병수 씨,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은퇴한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그 사무소랑 한번 엮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엮였는데? 직접 만나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병수 씨를 만난 건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도연이가 명함 뒷면 번호와 예전 중개사무소 등록 연락처를 대조했어요. 사무소 번호가 최병수 씨 전 거래처 번호와 연결됐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됐을까요? 처음엔 말을 잘 안 하려고 했어요.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미 지난 일이라서. 어떤 일이었어요? 최병수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명예 넘길 뻔했어요. 점포? 어떻게요? 위임장이에요.
제가 쓴 거 맞는데 내용이 제가 아는 거랑 달랐어요. 도장은 제 건데 적힌 내용은 처분 권한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들었습니다. 최병수 씨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위임장 사본이었어요. 아직도 들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때 도장 찍고 나서 한동안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내가 뭘 한 건지 몰라서 그 위임장 만든 데가 박 사무장이라는 사람 사무소예요. 박 사무장, 그 사람이 직접 만들었나요? 그 사람은 직접은 아니에요. 중간에서 서류를 조율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법률 용어로 다 포장해서 저한테 설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서류였어요.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은 직접 협박을 안 해요. 더 무섭죠? 설명은 끝까지 친절하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미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세탁소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윤곽이 나왔어요. 말해봐. 세빛 노인클리닉 진단서, 법원 서류 처리 속도, 박 사무장 명함, 최병수 씨 패턴, 다 같은 방향이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누군가 만들었고, 서류가 너무 빠르게 움직였고, 박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그 중간에 있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도연아? 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도연이가 잠깐 걸음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싸워야죠. 그날 밤 나는 세탁소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생각을 했어요. 그 애가 전부 몰랐을 리는 없어요. 후견 절차가 들어간 것도 알았고 건물 얘기가 오갔다는 것도 어딘가에선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비답해서 눈을 감은 거겠죠. 나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리모컨을 찾아주던 손, 약봉투를 챙겨주던 손, 주민등록증을 들고 나가던 손, 그 손이 전부 계산이었다는 게 이제는 실감이 났습니다. 분하지 않았냐고요? 분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이길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이 내가 무너졌다고 믿게 해야 했습니다. 내가 멀쩡하다는 걸 들키는 순간 저들은 숨을 거예요. 서류도 계획도 전부 감춰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망가진 척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연이한테 전화가 왔을 때 평소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어머님, 어제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얼굴빛이 좀 안 좋아 보이셔서요. 내가 요즘 왜 이리 자꾸 깜빡하는지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도 리모컨을 한참 찾았잖아. 나연이가 전화 너머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들렸어요, 그 소리가. 어머님, 제가 좀 더 자주 들를게요. 그래, 그러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나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연기였어요. 아침에 세탁소 문을 열면서 열쇠를 한참 찾는 척 했습니다. 분명히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는데 없는 척. 나연이가 옆에 있을 때만 그랬어요. 사흘째 되던 날 나연이가 세탁소에 들어오더니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님, 여기 숫자가 좀 이상한데요. 내가 일부러 틀려놓은 거였어요. 어머, 내가 또 그랬어?
나연이가 펜을 들고 장부를 고쳐 썼습니다. 그의 손을 봤어요.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세탁소 장부가 처음이 아닌 손놀림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연이가 박사무장을 데려왔습니다. 복도에서 봤던 그 양복 남자였어요. 처음 봤을 때랑 똑같았습니다. 조용하고 반듯하고 목소리가 낮았어요.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법률 관련 일을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률이요? 네, 어르신 재산 관련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나연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분이 서류 복잡한 거 다 도와주실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편하게. 나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류가 많아요? 나는 박사무장을 받습니다. 혹시 2층 안경집에서 오셨어요? 박사무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나연이 쪽을 한번 봤어요. 짧은 눈빛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법률 관련 일을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준호 친구예요? 나연이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이 빨라졌어요. 어머님, 제가 소개해드린 분이에요. 서류 도와주실 분이요. 아, 그렇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무장이 나연이를 한 번 더 봤어요. 이번엔 아주 짧게. 안심해도 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도장 하나만 찍으시면 돼요. 도장?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속으로 숨을 골랐어요. 겉으로는 그냥 아, 도장이요 하고 흘렸습니다. 박사무장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에 어르신 건물 관련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후견 절차가 진행 중이라 빠르게 처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후견이요? 네, 어르신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이런 건 미루면 미룰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이런 건 미루면 미룰수록 주변에 복잡한 사람들이 끼어들게 됩니다. 후견이 시작되면 제가 더 쉽게 도와드릴 수 있고요. 친절한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무서웠어요. 어르신이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떨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 자리가 잡힐 것 같다. 알겠어요, 이모. 준비할게요. 도연아? 네. 녹음은 내가 맡아. 네. 그리고 계약서 들어오면 내용 확인할 사람 따로 있어야 해. 최병수 씨한테 연락해 볼게요. 서류 구조하는 분이니까요. 도연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흘 뒤 준호가 세탁소로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금요일에 그 사무장님이랑 자리 한번 만들자고. 서류 정리 하나만 하면 된대. 나는 멍하게 쳐다봤습니다. 서류? 응, 간단한 거래. 엄마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준호야, 그게 뭔 서류야?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준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건물 관련된 거야. 어렵지 않아. 건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준호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그 얼굴을 봤어요. 안심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탁소 옷걸이 번호표를
한번 훑었어요. 47번, 23번, 91번, 6번. 전부 외워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손으로 붙여온 번호들이었으니까 나연이는 이 손이 이제 장부 숫자도 못 맞춘다고 했지만 나는 앞치마를 메고 세탁소 문을 잠갔습니다. 장소는 법률사무소 회의실이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테이블 하나, 의자 몇 개. 박 사무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나연이가 내 옆에 앉았고 준호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도연이는 없었습니다. 밖에 있었거든요. 박 사무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간단합니다. 건물 처분에 관한 위임 동의서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나는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르신 건물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후견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어르신 동의를 받는 거예요. 나연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절차는 다 진행됐고 어머님은 마지막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이미 절차는 다 진행됐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그러면 준호가 알아서 하는 거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응, 엄마. 이거만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엄마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이제 와서 뒤집으면 더 복잡해지니까. 잠깐 있다가 덧붙였습니다. 이거 처리되면 내 쪽 빚도 정리가 되고 우리 다 편해지는 거야. 빚 정리, 건물 처분, 후견 지휘, 세 사람이 한자리에서 각자의 이유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네, 어르신. 박 사무장이 도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내 도장이었어요. 한 달 전 나연이가 복지 서류에 필요하다며 들고 나갔던 그 도장이었습니다. 돌려받은 건 맞는데 케이스가 제자리에 없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착각했나 싶었던 그 도장. 나는 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를 봤어요.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미리 접어서 넣어둔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박 사무장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세빛 노인 클리닉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왜? 제가 그 병원에 간 적이 없거든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접수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진단서가 나왔어요. 나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기억이 오락가락하셔서 이 서류가 뭔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다 어머님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어머님이 힘드실까봐 제가 대신 챙긴 거고요. 나는 나연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나연아, 나 지금 헷갈리는 거 없어. 나연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그쪽을 더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 사무장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이 명함이 우리 아들 코트 주머니에서 나왔거든요. 뒷면에 최병수 씨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가 들어왔어요.
내가 도장을 내려놓는 게 신호였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계약서 내용을 바로 짚어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그 뒤로 최병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박 사무장이 최병수 씨를 봤어요. 아는 얼굴인지 모르는 얼굴인지 표정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최병수 씨는 박 사무장을 보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 서류만 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서류 구조 저도 본 적 있어요. 그제야 박 사무장을 봤습니다. 위임 범위가 처분 권한까지 들어가 있죠. 저도 이렇게 당했습니다. 나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나연아. 나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TV 리모컨 어디다 뒀어? 나연이가 굳었습니다. 소파 밑이었어? 서랍 아니었어? 아니면 빨래 바구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매번 내가 찾아줬잖아. 한 번도 내가 먼저 찾은 적이 없었어.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 도연이가 테이블 위에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법원 후견 신청 서류입니다. 진단서 발급 날짜와 신청 접수일 사이가 21일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로는 나올 수 없는 속도예요. 박 사무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이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 진단서에 서명한 의사, 현재 새빛 노인 클리닉에 재직 중이지 않습니다. 준호가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나는 이건 몰랐어. 나는 준호를 봤습니다. 알았어, 준호야. 짧게 말했습니다. 건물 얘기가 오갔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나는 알고 있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박 사무장이 조용히 가방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거 닫지 마세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대화 전부 녹음됐습니다. 건물 처분 동의 요청, 후견 지위 이용 발언, 빚 탕감 조건, 서류 처리 계획. 4가지 전부요. 박 사무장이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연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앉으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나연이가 앉았습니다. 도연이가 문 쪽을 봤습니다. 그게 신호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박 사무장이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 조용하고 반듯하던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버렸어요. 나연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어머님 도와드리려고. 앉으세요. 경찰이 짧게 말했습니다. 나연이가 앉았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의자에 주저앉은 채로 테이블만 봤어요. 녹음 파일이 넘어갔고 서류 묶음이 넘어갔고 최병수 씨 증언 내용이 넘어갔습니다. 박 사무장은 끝까지 조용했어요. 변명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증거였어요. 그날 이후 일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였습니다. 박 사무장과 나연이는 조사를 받게 됐고 서류는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준호는 그날 저녁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왔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한마디도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용서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핏줄은 남아 있었지만 신뢰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그 2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4층 짐을 정리했어요. 크게 버릴 게 없었습니다. 세탁소 주인답게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1층 미용실 원장한테 연락했습니다. 원장님, 저희 건물 정리하려고요. 어머, 어르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얘기해요. 내보내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할지를 먼저 정해야 해서요. 2층 안경집 사장한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세탁소는 접기로 했습니다. 기계는 처분하고 공간은 비웠어요. 그 자리에 작은 수선 작업실을 차렸습니다. 간판도 크게 달지 않았어요. 예약제로만 받았습니다. 하루에 2~3건, 이불 한 채, 코트 한 벌, 낡은 가방 하나. 대량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첫 손님은 미용실 원장이었어요.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한복을 들고 왔습니다. 손에 받아들었을 때 천이 낡아 있었지만 솔기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이건 고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손으로 살았습니다. 남의 옷을 빨고, 남의 이불을 개고, 남의 세탁물을 날랐어요. 그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고치고 싶은 것만 고치기로 했어요. 남의 삶을 떠받치느라 다른 손이 아니라 내 삶을 고치는 데 쓰는 손으로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74년을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손이 기억하는 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하다 싶은 서류가 들어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장기 요양이든 후견이든 복지 상담이든 내 이름이 들어간 서류라면 반드시 내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며느리라도, 아들이라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가장 쉽게 속일 수 있으니까요.